기획의 정석이라는 책인데 혹시 들어는 보셨죠? 그리고 한 번쯤은 읽어보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뭐 처음 만나는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워낙에 그 스테디셀러여가지고 어 필독서이기도 하거든요. 직장인들에게는 필독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과연 이 책이 왜 스테디셀러가 됐는지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이 저자의 인사이트가 무엇인지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첫 1월 달 책으로 이 책으로 정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언제 나온 책이냐면, 초판 1세가 2013년도에 됐고, 제가 받은 책이 91세 발행된 책이니까 어마어마하죠. 지금 2018년도에 그 91세 발행된 책이니까 지금 26년도잖아요. 26년도, 26년도, 13년. 이거 진짜 13년 됐네요. 그리고 지금 22년도에 20만 부 그 기념 특별판으로 22년도 6월 달에 기획의 정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책이 다시 세종서적에서 발행이 됐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되게 잘 팔리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책의 제목은 기획의 정석, 그리고 기획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10가지 습관이라는 부제로 시작하는 책입니다. 아까 전에 소연쌤은 그 서점 도서관에서 한번 훑어는 보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이런 목차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놨어요. 정리를 잘 해놨고,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 직장인들이 PPT를 준비하는 기간에 이 책을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퍼스널 브랜딩에도 접목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좀 알아볼게요.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 이 책의 저자는 박신영님. 기획스쿨 소속 기획 강사고, 뭐 대기업, 굴지의 대기업에서 12년째 기획 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모전의 여왕이라고 그래서 자기소개를 할 때 이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공모전의 상금으로 혼수까지 준비한 실전형 기획자라고. 그리고 제일기획, AP 전략그룹 출신이에요. 음. 엄청난 그 광고나 마케팅을 하는 사람의 꿈의 직장이라고 하죠. 제일기획이. 그리고 기획교과서 저자. 요거 삽질의 엑기스를 담은 기획 시리즈 출간. 요게 이 저자를 쳐보면은 그 도서 목록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저자별로 목적 독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이 책으로 20만 부 스터디셀러 작가죠. 그리고 현재 직장인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 멘토이기도 해요. 네. 음, 이 책의 목차를, 여러분들도 항상 책을 보실 때 목차를 많이 봐주십사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긴 한데,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부제에 걸맞게 기획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냥 10가지 습관이에요. 그다음에 포커스, 포맷, 와이, 드로잉, 뭐, 요런 내용으로 다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기획의 방향을 어떻게 갖고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10가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 근데 요거는 목차를 재구성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기획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무엇을 기획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먼저 정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근본적으로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분이라고 지칭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클라이언트일 수도 있고 소비자일 수도 있고 고객사일 수도 있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내 기획서가 잘 전달될 수 있게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포맷을 10가지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중에 내가 필요하고 부족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작업을 해야 할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릴 부분은 바로 이 10가지 모두 다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한정된 시간이 있다 보니 제 나름대로 정리한 부분을 쏙쏙쏙 뽑아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자 해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도대체 기획이란 뭘까요? 기획이 뭘까요? 선생님, 기획이 뭐예요? 계획인가요? 영어로는 플래닝이라고 하죠. 기획이 뭐예요? 기획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 책에서 상세 페이지를 제가 항상 먼저 보시라고 책을 읽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상세 페이지와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저자 소개, 책 소개를 꼭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있는데, 상세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잘 정리가 되어 있죠. 현실에서 기획서는 결국 상대방의 두려움을 어떻게 없애주느냐의 싸움입니다. 기획을 하면 상대방은 왜? 진짜 왜? 너 괜찮아? 진행이 되는 거야? 얼마 들어?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기획서 목차는 상대방의 두려움의 목록이며 두려움을 하나하나 확신으로 바꿔주는 게 기획자의 역할입니다. 이 책에 담긴 기획의 구조와 원리, 그리고 기획 스킬을 바로 따라해 보세요. 기획의 극적인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쉽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상세 페이지에 뭐 이렇게 따라하는 기획 습관이 있다. 3WR로 기획의 기본서를 다지고 그다음에 5Y로 잘 팔리는 기획을 해보고 그다음에 쪼개는 거, 쪼개기 해보고 그다음에 묶어보기. 이런 거를 이제 한 4개 정도로 상세 페이지에 잘 넣어놨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거를 조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제가 기획이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38페이지에 그 정의가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기획 배경을 먼저 정의하고 해결책을 끌리는 한마디로 제시하며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도록 세부 실행 방안, 액션 플랜을 설계하며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서를 쓰고 관심을 갖도록 발표하는 일이다. 프로블럼, 컨셉, 액션 플랜, 프로포잘, 프레젠테이션. 어떠세요? 어렵나요? 이거를 퍼스널 브랜딩에 접목해서 내가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하는 그 문제, 배경을 먼저 정의를 하고. 근데 요즘에 그 배경을 정의하는 것들이 가장 많은 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제2의 엔잡러를 꿈꾸는 제2의 유명한 유튜버가 되고 싶은 그런 걸 먼저 정의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해결책을 끌리는 한마디로 제시하는 거죠. 내가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해결책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도록 실행 방안을 설계해주고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서를 쓰고 그거를 발표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페이지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 실행 방안으로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에 format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저도 요 단어를 생소하게 처음 접해본 워딩이어서 한번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학습의 네 단계라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 사람들이 정보를 이해하는 네 가지 사고방식을 기준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구조라는 거예요. 그 구조가 뭐냐? 왜, why, 뭔데, what, 그래서 어떻게, how, 그래서 뭐가 달라져? if, 이건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재미있게 여기 45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읽어드리고 싶더라고요. 뭐냐면, 당신이 말하고 싶은 대로 완만 목청껏 소리쳐서, 요거 빼고,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옆에 앉은 고등학교 남학생의 통화 내용을 들었는데, 정령, MAT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학습 곡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화를 받은 담백한 성격의 남학생은 딱 네 개의 질문을 한다. 왜? 뭐? 어쩌라고? 꼭 해야 돼?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기획의 4단계가 아닌가. 남학생이 왜라고 물었을 때 대답이 시원찮으면 단박에 시끄럽고 끊어 라고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획에 적용해 보자. 당신의 기획서는 왜라는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하고 있는가? 뭐? 라는 질문에도 한마디로 명쾌하게 대답하고 있는가? 어쩌라고? 라는 질문에도 대답을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림이 그려지도록 말해주고 있는가? 그러나 아무리 여기까지 이야기를 잘했다 해도 남학생은 한 번 더 의심의 질문을 던진다. 꼭 해야 돼? 이 마지막 질문에 꼭 해야 해. 만약 내가 이렇게 한다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올 거거든. 이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어떠세요? 너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사람은 왓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기획서나 이메일, 지시서에서 왓은 무엇을 할지만 말하게 되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라고 말이죠. 그래서 why가 없는 what은 무력하고 설득력이 없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맷의 구조는 네, 수정님도 들어오셨어요. 반갑습니다. 포맷의 구조는 기획서, 이메일, 상사의 지시, 카피, 슬로건, 면접, 인터뷰, 모든 커뮤니케이션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진행한 지 지금 한 15분 정도 지나고 있어요. 자, 첫 번째의 포맷에 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 포맷이 중요한가? 여기서 그런 문장이 나와요. 당신이 글을 쓸 때마다 작가이기 오래전에 독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제롬 데이비드 셀링저라는 저자가 이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기획자이기 전에 항상 기획을 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이 포맷은 기획을 잘하려고 하는 기술을 하는 게 아니라 기획 당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제가 마케팅이나 브랜딩 수업을 할 때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특히나 인스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은 내 입장에서 인스타를 하시거든요. 근데 상대의 입장에서 인스타를 하는 의 계정들이 훨씬 더 바이럴이 잘 되고 인기를 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내 입장에서 나의 관심사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그렇게 인스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꾸준히 하지 않는다는 거. 어. 근데 뭐 이거는 기획서 입장에서 바라보는 책이기 때문에 이 기획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거리들이 좀 나오면 좋죠. 그러면은 계속 디벨롭이 될 테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나의 입장보다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근데 그거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획서를 제출했는데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데? 이거 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하면 이게 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면 되는데? 상황만 바꾼다면, 다 적용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얼 Y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얼 Y는 5Y가 이 책에서 언급이 되거든요. 상대방을 위한 기획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리얼 Y에 내가 하고 싶은 what을 연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저는 요거 이해하는데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습관을 만드는 그 마지막 페이지에 한 챕터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좋은 예시가 나와요. 리얼 Y를 찾기 위해 5Y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상대의 입장에서 리얼 Y를 찾고 팔리는 기획을 하려면 내가 팔고 싶은 그 무엇을 상대방의 왜와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시가 뭐가 나오냐면, 토요타 자동차 회사의 5Y가 나오면서, 다이치는 왜를 5번 반복하면 진짜 원인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정의가 나와요. 그러면서 핵심 포인트는 상대의 입장에서 왜 해야 하는지를 여러 각도에서 반복해 묻는 사고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가져왔어요. 요게 혹시 뭔지 아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두산 빌딩이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고, 어, 이사를 한 거를 이제 홍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홍보를 할까? 그걸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게 바로 5개 광고에, 현수막을 설치를 한 거예요. 건물 전체에. 근데 이게 뭐 같이 보이죠? 책장처럼 보이죠? 그쵸? 이거 되게 혁신적이었어요. 네,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 이거 왜 만들지? 이 질문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두산 빌딩이 이사한 걸 알리려고. 왜 알려? 두산 매거진도 알려달라고 하고. 매거진이 뭐지? 책이지. 책이 뭐지? 책장에 꽂혀 있는 게 책이지. 아, 그런 빌딩을 이용해서 책장에 꽂혀 있는 책처럼 두산 매거진에 나온 잡지들을 보여주면 되겠네. 이렇게 시작한 5I인 거예요. 굉장히 좋은 사례인 거죠. 그래서 71페이지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을 하고 두산 매거진의 잡지들이 꽂힌 책장 모양의 초대형 현수막을 빌딩의 한 면에 꽉 차게 걸었다. 그러자 아무리 광고를 해도 관심 없던 사람들이 블로그에 올려주고 사진을 찍어 홍보해주고 본질에 의거한 아이데이션과 문제 정의를 통해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획한 박서원 대표는 심지어 명함을 만들 때도 Y를 물었다고 한다. 무작정 명함을 만들면 디자이너가 이러저러하게 디자인을 해주고 예쁜 건 많겠지만 무엇이 정말 우리 회사에 적합한 명함인지 알 수 없다. 명확한 기준 없이 골라진 명함은 누군가의 취향에는 맞지 않아 붕시렁거리기 쉽상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명암은 수많은 명암들 중에 하나가 될 뿐이다. 그래서 또 Y를 물었다고 한다. 어떻게 물었냐? 우리는 명함을 왜 만들지? 응? 인사할 때 우리를 알리려고 만들지. 아, 우리를 알리려고? 그런데 대부분의 명함은 한 번 보고 버리잖아. 그럼 알려지기가 쉽지 않겠네? 어떻게 해야 한 번이라도 더 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대표는 어떻게 했냐? 미팅을 갈 때 항상 기획자와 제작자가 함께 간대요. 그래서 기획자 명함에는 개미의 머리와 가슴을, 제작자의 명함에는 개미의 배를 그려서 두 개가 합쳐져야만 개미 한 마리가 완성될 수 있도록 만들고 클라이언트와 명함 교환 시에는 꼭 두 개를 합쳐서 건넸다고 합니다. 당연히 클라이언트는 신기해하면서 계속 명함을 보았고 다른 사람들 역시 관심을 기울였다. 어떻게 해서든 한 번 더 보게 만들려는 명함은 그 본 역할에 충실하게 수행한 것이다. 이 역시 막연하게 완만, 무언만 열심히 보여준 것이 아니라 Y를 근본적으로 고민함으로써 가능한 일이었다. Y를 생각하는 것은 자기 혼자서만 만족하는 기획이 아니라 그분, 즉,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하는 기획의 진정한 시작이다. 그리고 Y를 추구하는 것도 겉도는 주변적인 기획이 아니라 본질적인 기획을 가능케 한다. 어떤 일이 주어지면 Y부터 따져보자. 5Y까지 가지 않더라도 원 Y, 그러니까 첫 번째 Y에서 시작된 기획은 애꿎은 맹목적 삽질을 줄여준다. 어때요? 여기에서 또 이런 게 나와요. 이 박신영 작가라고 그랬잖아요. 이 책이 되게 재밌는 이유가 모든 예시가 연애하고 연애, 그거랑 되게 비교를 잘해요. 책장, 현수막으로. 네, 포토샵으로. 네, 포토샵인 줄 아셨죠? 아니에요. 현수막이에요. 여기 이제 연애와 사례를 되게 많이 접목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신영아, 너 왜 이렇게 사니? 나? 그 사람이랑 헤어져서. 헤어진 게 왜? 그 사람이 나를 버렸잖아. 버림받은 게 왜? 어? 그게 그러니까 버림받고 이러고 있는 내가 한심해서 버림받은 네가 왜 한심해? 내가 그를 원망만 하고 있는 게 바보 같아서 그는 듣지도 않는데. 그러게. 근데 너는 왜 그러고 사니? 어때요? 계속 질문을 티처럼 하죠. 아, 나 이거 읽으면서 내가 이 질문자 같은 생각 좀 했어요. 아, 좀 공감해주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떠세요? 제가 앞전에 슬라이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진짜 이유를 찾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한 기획을 하려면 진짜 이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네, 질문 같아서 좋아요. 맞아요. 내가 말하고 싶은 왓을 연결하는 일이에요. 음. 두산이 4억을 이전했는데 아무리 광고를 하고 신문에 광고를 내도 광고가 안 됐던 거예요. 4억을 이전한 걸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저 현수막 하나로 판도가 뒤집어졌다는 사례를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쪼개기예요, 쪼개기. 요게 여섯 번째 나오는 챕터인데요. 자, 쪼갤수록 답이 보인다라는 거죠. 음, 여러분들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쪼개기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는 이렇게 나와요. 첫 문장이 산을 움직이려면 움직이려고 하는 이는 작은 돌을 드러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네,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쪼개기 기술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문제를 정의할 때뿐만 아니라 트렌드를 정리할 때, 컨셉을 잡을 때, 스토리텔링을 할 때마다 항상 필요한 습관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기획해봐 라고 던져준 저 무시무시하고 막막한 먼지 모를 덩어리가 있다고 가정해서 막 이렇게 어, 그 좀 울퉁불퉁한 덩어리가 첫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거를 저렇게 지금 슬라이드에 보여지는 것처럼 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쪼갠 거를 마지막 기획 습관 여섯 번째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렇게 나와요. 싫어요, 못해요 라고 하기 전에 먼저 이 덩어리를 잘게 쪼개보는 것이다. 그래서 기획은 누가 잘 쪼개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찾아 의미 있는 단위로 잘 묶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묶은 단위별로 의미 부여를 해 주어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의미를 부여한 집단에 이름을 잘 지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의 큰 흐름은 누가 잘게 쪼개나, 누가 의미 있는 단위로 묶느냐, 누가 의미를 더 잘 부여해 주느냐, 누가 의미를 부여한 집단에 이름을 더 잘 지어 주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쪼개고 나누고 다시 묶는 과정이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이 책에서 뇌 구조와 그 뇌신경계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첫 번째 챕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절대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어때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벌써 코끼리가 생각이 나죠. 어,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왜 이렇게 쪼개고 나누고 다시 묶는 과정이 중요하냐면 바로 우리의 뇌신경계 구조 때문입니다. 뇌신경 언어학과 경영 전략의 전문가인 아타카 가즈토의 이론을 살펴보자 하면서 뇌는 신경이 서로 연결만 되어 있는 구조이다. 즉, 신경 사이에 연결이 기본적인 이해의 근원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별로 관계없다고 생각했던 정보 사이에 연결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우리 뇌는 큰 임팩트를 받는다. 사람이 무언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다른 기지의 정보에 새로운 연결을 발견한다는 것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내용을 주저리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소비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그 사람들에게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전달하는 내용을 연결해서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뇌는, 클라이언트의 뇌는 임팩트를 받고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며 그것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밤새 생각했어 라고 했는데 결과가 달라 보이지 않으면 밤새 생각한 거는 무의미해지는 거죠. 어른의 세계는 내가 밤새 생각한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밤새 생각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떤 사례가 나오냐면 요게 나와요. 제일 왼쪽에 보이는 게 늘어져 있는 하나의 어, 덩어리인 거예요. 그 덩어리를 이 저자는 최악과 최고로 쪼갰어요. 어떻게? 88만 원인 청년의 세대를. 이게 13년 전 책이기 때문에 그때의 88만 원 세대에 관한 예시가 나온 거예요. 지금 아마 증복방안인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사례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책은 요렇게 세로로 기획의 정석이라고 그래서 이 왼쪽에 저자의 얼굴이 나와 있는 요 책을 보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어, 우측에 최악과 최고로 쪼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아랫단에 보이는 게 결과로 도출된 키워드인 거예요. 자, 이게 뭐냐? 그들이 88만 원 세대라지만 또 젊은 게 재산인 세대이고 스펙의 상향 평준화로 대부분이 루저 감수성을 가졌다고 하지만 젊음은 모든 것을 이김으로 태생적으로 위너이다. 모든 게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시기에 청춘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지만 늙은이의 눈에는 그 무한한 가능성의 시기가 부러울 따름이다. 이렇게 최악과 최고의 패턴을 찾아보니 청춘은 찬란하게 꽃 피우는 시기이지만 울면서 피는 꽃으로 정리되었다. 그래서 최측근인 김혜원 감독의 영화 제목 울화를 차용해서 청춘, 울면서 피는 꽃, 청출 울화 박람회라는 컨셉을 탄생시켰다. 어떠세요? 너무 기발하지 않나요? 그런데 꼭 이렇게 노이즈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질문도 받았대요. 박신영 씨, 그래도 당신의 머릿속에 우라라는 영화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나온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맞다. 5%의 의식과 95%의 무의식에 대한 이론을 듣는 순간 인간은 딱 자기의 무의식에 저장한 만큼만 상상하겠구나 라는 아찔한 생각이 들었다. 의식하고 있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는 무의식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것이니까. 무언가 아이디어를 내야 할 때면 거기에 저장된 만큼 발현될 테니. 그래서 나는 절대량을 쌓는 습관이 생겼다. 즉, 무언가를 시작하면 100개만 해보자는 마음가짐이 습관화되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피아노 연주를 맡기면 100번만 쳐보자. 실력이 있어야 그 다음으로 기교나 느낌이 있는 연주를 해도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PT를 할 때도 100번만 해보자. PPT를 만들 때도 100개나 만들어 보자. 운동을 배울 때도 100번만 반복해보자. 이런 습관을 기르면 마음이 편하다. 자신에게 매우 관대해지기 때문이다. 몇 번을 실패해도 괜찮다. 지금은 절대량을 쌓고 있는 순간이니까. 마찬가지로 컨셉이나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야 할 경우에도 만약 꽃이라는 주제가 던져지면 하루 종일 그것만 찾아보는 시기다. 하루 무언가 며칠 동안 꽃만 모든 감각을 꽃에 집중시키고 블로그든 책이든 그것과 연관된 내용들을 찾아본다. 꽃에 대해 이런 이미지 저런 이미지 그런 이미지로 표현한 것들을 무궁무진하게 찾다 보면 그 내용이 당신의 무의식에 쌓여 의식적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영향을 끼치게 된다. 어떠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고 책을 보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무의식에 축적하는, 무식한 축적기를 거쳐 나가고 있는 과정이었구나라고 이 챕터를 읽으면서 조금 위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획을 할 때 쪼개고 다시 공통점을 찾고 그룹으로 짓고 패턴으로 연결해서 이거를 가지고 센스 있는 네이밍을 정하는 게 기획이다, 쪼개기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챕터를 보고 너무 재밌게도 읽었고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 이런 것들을 한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접목하셔가지고
내가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맡거나 뭐 중요한 임무를 맡았을 때 요렇게 그 기하학적인 덩어리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쪼개보고 나눠보고 공통점을 묶어보고 상반된 거를 나눠보시면서 나에게 던져진 그 덩어리를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음, 기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머릿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쪼개기 파트가 구조화시키는 파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센스 있는 기획서를 제작해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요거 참 재미있었던 챕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정리는 잘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북토크 마무리하고 오늘 중으로 요 부분 컨셉하고 요런 부분 뒤에 슬라이드 3개 더 있거든요. 그거 정리해가지고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컨셉이에요. 뭐냐면, 됐고, 한마디로 그게 뭔데?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스타 컨셉은 뭐예요? 자, 이렇게 재정의된 목표를 클라이언트의 구미가 당기게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을 컨셉이라고 합니다. 컨셉. 좋은 컨셉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트렌드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미디어의 변화에 주목하라고 나오거든요. 두리뭉실하게 뭐 SNS 미디어 활용이라든지 뉴 미디어 발달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그런데 파묻혀서 그 변화의 핵심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기획자나 제품 중심의 컨셉이 많았지만 미디어가 변화해서 소비자 위상이 달라지면서 소비자 위상 우리 달라진다고 지난번에 제가 2025년도 말에 진행했던 트렌드 코리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스마트해지고 있고 그 상품에 대한 원가까지 계산할 정도로 소비자가 엄청 스마트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디어가 변화하고 소비자 위상이 달라지면서 기획자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는 컨셉트는 소비자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너네 이야기지 내 이야기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왜? 라고 묻는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정보가 많은 세상에서 정보가 없는 시절의 소비자랑 비교를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소비자들은 하루에도 받아들이는 정보가 어마무지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스타, 유튜브, 여러분들 요즘에 그 KBS, SBS 뭐 뉴스 보세요? 안 보시잖아요. 유튜브에서 다 정리해주고 쇼폰 보고 그 쏟아지는 정보 양이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오히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인지의 구두쇠가 된다. 인지의 구두쇠라는 말 되게 특이하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거는 뭐냐? 실제로 뇌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작업 기억은 전두엽 전 영역에서 이동을 멈춘 후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억을 삭제해 버린다. 자, 사람들은 더욱이 미디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 소비자가 일부러 일방적으로 받기만 했던 소비자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스스로 검색하고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는 미디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쉐어한다는 거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여기서는 뭐 13년 전 책이니까 메일이라고 나와요. 예전에는 메일을 보낼 때 아이디 쓰고 골뱅이 무슨 닷컴 네이버닷컴, 지메일닷컴처럼 알트 이후에 포털 사이트에 보냈지만 이제는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또는 나에게 직접 보내게 되는 것이다. 이는 미디어만 미디어인 시대에서 소비자가 미디어인 시대로 변화되었음을 뜻한다. 이런 시대의 컨셉은 브랜드의 아이토크보다도 소비자들의 렛댐 토크에 더 중점을 둬야 되며 미디어가 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뻗뜨리고 싶은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컨셉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기획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곱 번째 습관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퍼뜨리고 싶은 이야기거리가 되어야 한다. 이걸 퍼스널 브랜딩으로 친다면 굉장히 멀리 가야 하는 시간의 축적이나 컨텐츠의 축적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맞아요. 그렇다면 컨셉을 잘 만들어서 빌드업을 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컨셉은 소비자들이 듣는 첫 마디인 거예요. 아, 너는 그런 사람이야? 아, 너는 그런 컨셉을 가졌어? 그러면 그게 왜? 그게 이런 거였어? 라는 설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Y에 대한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그 대답이 무엇이냐? 왜? 의미가 있잖아. 허세거리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대세잖아. 안심거리. 내 이야기야. 리얼리티. 내 생각과 같아. 교감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럼 이런 마음이 들을 때 이런 책을 봐야 되는 거야?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왜? 네 잘못이 아니야. 핑계거리를 주는 거죠. 왜? 이거니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본질적인 거. 자, 목표는 왓이 아니에요. 무엇이 아니라 왜인 거예요. 이거를 꼭, 머리에 각인하시고, 무엇이든지 기획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목표 설정을 할 때, 이걸 내가 왜 해야 하는지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훨씬 더 답을 도출하기가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컨셉 아주 중요해요. 아셨죠? 자, 아홉 번째. 이게 뭘까요? 중간에 액션 플랜은 있는데, 그거는 행동을 하기 위한 액션 플랜이니까 그거는 말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어쨌다고. 기대 효과. 여기에서, 어, 처음에 탈무드의 명언이 나와요. 항아리를 보지 말고 속에 있는 내용물을 보라고 해요. 왜 아까 전에 고등학교 버스에서 만난 고등학생 남자아이가 그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꼭 해야 돼? 바로 거기에 관한 챕터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정말 꼭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의구심이거든요.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때 명쾌하게 if를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기획서를 어떻게 제작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서술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머릿속에 더욱 그림이 잘 그려지게 하는 의도에서 실행 방안을 적는 것과 기대 효과를 적는 것은 동일하다. 그래서 기대 효과는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예상 피드백으로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예시가 나오냐면요. 어, 여대생 페스티벌을 개최한 후배의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좀 읽어봐 드릴게요. 똘망똘망한 후배들 중에 대학생 스스로의 힘으로 여대생 페스티벌을 개최한 이예지라는 학생이 있다. 이 페스티벌을 기획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분에게 강의를 요청하면서 연사로 와주신다면 수많은 여대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기대 효과를 언급하면 그분은 오지 않는다. 하루 종일 여러 개 스케줄이 있는 그분은
여기서 연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꼭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죠? 내가 왜 여기에 가야 하지? 라는 무의식적인 질문에 대해 선명하게 답을 주는 곳을 선택할 것이므로 우리는 기대 효과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가 나와요. 연사로 와주신다면 수많은 여대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예시였죠? 이걸 다르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선생님께서 와주시는 1시간으로 인해 최소 1137명의 여대생이 삶의 목표를 가지고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 당일에 58,610명의 여대생에게 선생님의 브랜드가 노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 또한 긍정적인 홍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선생님, 연사로 꼭 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어떨까요? 이렇게 정량화된 기대 효과를 이야기를 한다면 그분은 좀 더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의사결정을 하기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행 방안을 언급하고 얻게 될 기대 효과를 정량적 수치로 계산해서 제안하는 습관을 기르고 기획서를 쓰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내 인스타에 오면 떤 피드백을 이 풀을 이제 주었을 때 무엇을 가져갈 것인지 이걸 통해서 당신은 무엇을 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소연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냐고. 제가 왜 인스타 얘기를 자꾸 하냐면 음,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도 그렇고, 좀 블로그는 좀 많이 읽어야 되니까 텍스트를. 블로그에는 좀 매니아들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되는 블로그는 잘 되죠. 인스타가 호흡이 빠르고, 유튜브 쇼폼도 마찬가지예요. 호흡이 빠르고, 소비되는 그 기간이 짧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음, 인스타 그 인플루언서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양적 승부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 그전에는 뭐 그냥 발행을 해라. 그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정기적으로 발행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요즘에 인플루언서들은 양적 발행을 하라고 자꾸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주민찬이라는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그 유튜브의 그 알고리즘이라든지 컨셉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잘하시는 피디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되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롱폼을 하나 정해놓고 숏폼을 계속 발행을 주기적으로 해라. 숏폼이 어,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롱폼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두 번 정도 올리고, 숏폼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올려주는 거를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 그들의 컨텐츠들도 니네가 이걸 봄으로 인해서, 브랜딩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 또는 이걸로 인플루언서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런 기대 효과를, 어, 인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널들은 계속 우상향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획서도 마찬가지고, 나에게 접목될 브랜드 기획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회사에서 또는 퍼스널 브랜딩으로 기획을 하신다면 이렇게 if를 가정해서 나의 컨텐츠를 당신이 소비하게끔 하려면 이런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 피드백을 주는 그런 컨셉으로 그렇게 한번 기대 효과를 주시는 걸 해 보십사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세요? 내 채널에 대한 자괴감이 드십니까? 어떠세요? 어, 우리가 이렇게 책을 보고 사실은 실행하기가 저 또한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어렵다는 거를 저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하기까지, 좀 많이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길어야 되겠고, 내가 처음부터 노트를 펼치고 막 치밀하게 이렇게 적어야지. 저는 그렇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일단은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바꾸길 원하고, 누군가를 설득을 해야 한다면, 그냥 한번 시도부터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쪼개기부터 해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클라이언트, 즉, 팔로워 또는 구독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지 한번 진득하니 앉으셔가지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 것인가 쫙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 보시고, 기대효과, 네. 기대효과까지는 생각 안 하죠, 우리가. 근데 아시잖아요. 나에게 얻을 것이 있으면은 누군가는 항상 오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되게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고,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돈을 받는 사람이 있고, 돈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인플루언서들 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다 받으려고만 하지 않았거든요. 뭐든지.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의 기부가 먼저인 거예요. 나누고, 인사이트를 주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퍼스널 브랜딩의 기획을 탄탄히 차곡차곡 시간의 축적을 올바르게 한 사람들이, 포텐이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하고 있는 게 잘 안 돼. 라고 너무 좌절하시거나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아, 조금 더 견고하게 그물망을 이렇게 짜보면 좋겠다. 라는 의도에서, 여러분들께 이 책을 읽어드리는 바입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거 올리다가 남들이 좋아할 수도 있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여기 이 책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관점을 어디로 바꿔라? 상대방으로 바꿔라. 자, 마지막이에요. 제가 좀 길어졌는데요. 스토리텔링. 우리 스토리텔링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부제가 되게 웃겨요. 뇌에 꽂히게 말해봐. 상대방의 뇌에 꽂히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논리가 좋고, 도식화를 잘하고, 쪼개기를 잘하고, 실제 방안을 잘 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듣고 싶게 만드는 스토리텔링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한 장 분량의 기획서인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포맷이나 문제 해결 도식화를 활용하면 되지만, 발표를 하거나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테드 등 활성화된 강연 분야에서 강의를 할 때는 이제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5가지로 표현을 해라. 요거예요. 뭐냐?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연결, 세 번째 감성, 네 번째 비교, 다섯 번째 수사. 자, 숫자는 뇌는 숫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썸네일에 혹하시잖아요. 1,000만 관객 돌파. 또는 성공하는 7가지 습관, 부자가 되는 10가지 습관,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거에 끌려가지고 터치하잖아. 내 검지손가락이 움직이잖아. 자, 뇌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공모, 제가 이 저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공모전에서 상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그걸로 혼수를 마련했다고 했죠. 공모전에서 상을 많이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공모전에서 23관왕이에요. 라고 하면 아 하고 반응하는 게 우리의 뇌라는 거예요. 따라서 밋밋하게 적혀 있는 사실들을 어떻게 숫자로 바꿀지 고민하라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컨셉이 눈길을 끄는 건 우연이 아니다. 미국에서 100만 명이 선택한 베스트셀러, 50만 명 관객 돌파, 성공하는 7가지 습관,
20세가 되기 전에 해야 할 20가지. 이 컨셉은 모두 숫자를 활용을 했죠. 그리고 숫자는 컨셉을 잡을 때 매우 요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인스타를 들여다봤죠. 근데 뭐 숫자로 컨셉 잡은 건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이번엔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숫자를 쓰고 싶어도 없어서 못 써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신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숫자를 만들면 된다. 음, 예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 저자가 에콰도르라는 제3국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에콰도르에 가서 양성할 마스터 교수는 몇 명이죠? 50명입니다. 아, 그렇다면 그 50명이 3년 동안 다른 교수들을 양성하게 되면 몇 명이죠? 9,500명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9,500명의 교수가 양성하게 될 학생 수는 몇 명이죠? 18만 명이 됩니다. 네, 한 명의 아이가 바뀌면 한 가정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받는 가족까지 헤아리면 몇 명이 될까요? 에콰도르는 한 가정당 평균 3.5명이니 63만 명이에요. 이런 대화를 하면서 63만이라는 숫자는 다소 현실성이 없어 보일 수 있으니 18만을 활용하기로 했다. 그래서 에콰도르 교육계획안 대신에 세상의 중심에서 18만 명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기획안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임팩트 있죠? 그 다음이 연결이라는 거예요. 자, 연결. 내가 좋아하는 두 번째 표현은 연결이다. 연결이 되었을 때 뇌는 이해하고 임팩트를 느끼며 기억한다고 설명한 바가 있다. 여기에서 연결이 아까 전에 그 내용이에요. 공모전에서 상을 많이 받았어요. 이 말 대신에 공모전 상금으로 이미 혼수 준비를 전부 마쳤어요. 되게 재미있는 예시가 나와요. 여러분들, 남편분들 게임 잘 하시나요? 남자친구 게임 잘 해요? 근데 여기 블리자드라는 게임, 디아블로. 디아블로 3가 나왔을 때, 요 시대에 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남자예요. 처음엔 남자예요. 제가 남자 목소리를 낼 수 없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야, 샤넬 예쁘지? 진짜 예쁘지. 자기야, 샤넬이 10년 동안 신상이 안 나오면 어떨 것 같아? 많이 슬플 것 같아. 그럼 자기야, 샤넬이 10년 동안 신상이 안 나왔다가 10년 만에 신상이 나오면 헉, 난리 나지. 눈 뒤집어지겠지. 지금 디아블로 3가 나온 게 바로 그거랑 똑같아. 난리 나는 거네? 어떠세요? 남자친구가 위와 같이 말하면 여자는 그를 이해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포인트는 커뮤니케이션에 서툰 사람은 주야장청 디아블로만 얘기한다는 것이다. 디아블로, 디아블로, 디아블로. 그러면 결과는 시끄러워. 디아블로랑 결혼해. 안녕.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의 고수들은 디아블로에 대한 말을 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그것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자기야, 지금 디아블로 3가 나온 게 그거랑 똑같아 라고 연결만 시켜줄 뿐이다. 어떠세요? 단박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감성. 뇌는 중립적인 단어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감성적인 단어는 인두로 지지듯이 기억을 한다라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예로 나오는데 귀가 번쩍하고 눈이 번쩍하고 귀가 쫑긋하지 않잖아요. 말초신경이 아 하고 반응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 좋은 예시가 뭐가 나오냐면 우리들의 일밤에 아나운서로 채용되는 그런 신입사원 프로젝트 코너가 있던 걸 예시를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두 명이 겨루는데 첫 번째 A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꽃은 언제 아름다울까요?
저는 화려한 포장지에 쌓인 장미꽃보다 투박하고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신문지에 쌓인 꽃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언제나 본연의 모습과 향기를 지키는 이소연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발음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다 좋았어요. 이게 첫 번째 A 아나운서예요. 네, 두 번째 참가자는 하위권 등수로 올라왔고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대요. 근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사고로 양쪽 고막을 잃으셨습니다. 청력을 거의 상실하고 보청기에 의지하며 사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를 위한 소통의 창이었지만 앞으로는 국민 모두의 소통의 창이 되고 싶습니다. 결과는 두 번째 참가자에게 몰표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책 굉장히 쉽게 설명이 잘 되어 있죠? 자, 비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뇌는 이 책에서 뇌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완만한 차이는 인식할 수 없고, 이질적인 차이를 강조해야만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할 수 있다. 어제도 잘해주고, 오늘도 잘해주고, 100일 때도 딱 그만큼 꾸준히 잘해주는 착한 남자보다, 어제는 무뚝뚝했다가 오늘은 황홀하게 여왕대접을 해주다가 가끔은 연락하지 않는 나쁜 남자에게 여자들이 끌리는 이유가 바로 이 뇌의 특성 때문이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나쁜 남자에게 끌리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질적인 차이를 강조하는 비교 문장,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사가 나오죠. 수사. 예로부터 우리의 뇌는 수사법을 이용한 표현을 좋아했다.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국법, 문단법, 도치법을 기획에 이용해 보자. 요게 아마 이 시대에 유행했던 건가 봐요.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묵히기만 하는 국장을 보면서, 국장, 상사, 청국장인가 국장인가. 어떠세요?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늘 침 튀기며 말만 하는 차장을 보여주며 새 차장인가 차장인가. 세 번째, 항상 고자질하고 감시하는 사원의 모습을 보여주며 감사원인가 사원인가. 자, 아 싫다. 일을 묵히기만 하는 국장. 해결하는 생각은 하지 않고 라고 설명하듯이 말할 수 있지만 청국장인가 국장인가라고 유사한 문장을 활용해서 강렬한 의미를 빚어냈어요. 이것이 수사법 중에서 대국법. 이 방법은 비슷한 문장을 반복하여 뜻을 강조한다는 거죠. 차이는 인정한다, 차별은 도전한다와 같이 이런 카피가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획서를 작성을 할 때 이런 다양한 기법으로 스토리텔링을 한다면 임팩트가 있고 여운을 남기며 좋은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스토리텔링보다 또 어떤 인플루언서는 노하우 텔링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의 노하우를 재미있게 스토리텔링으로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십수년이 지난 지금 시대에 접목할 만한 그런 기획서에 들어갈 내용이겠죠. 그래서 음,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 여기서는 기획서를 마무리할 때 경험자와 기억자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얘기 나온다고 했잖아요. 연애하면서 아무리 알콩달콩 했더라도 헤어질 때 최악이었다면, 신영아, 그 남자 어땠어? 라고 묻는 친구의 질문에 쓰레기라고 대답할 수도 있는 것이 뇌의 단순성이라는 거예요. 즉, 경험자가 아무리 즐거웠어도
기억자가 그렇게 기억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즐겁지 않은 경험으로 영원히 남는 거라는 거죠. 당신의 기획도 마찬가지다. 경험자를 만족시켰다고 할지라도 기억자를 유념해야 한다. 여태까지 한 이야기가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끝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이것 또한 클라이언트, 그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한참 기획서를 보고 발표를 듣고 그분이 이렇게 또 묻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물음에 당황스럽게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그걸 정리하면서 야근하게 만들면 안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강조한 내용이 A였지만 그분이 B로 정리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분을 위해, 클라이언트를 위해, 그분의, 그분을 위해,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당신을 위해 원하는 방향으로 기억되게 해야 한다.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한 장으로 도식화를 하면 된다. 당신의 기획서가 10장이든 100장이든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도식화한 단 한 장이 필요하다. 그분이 딱 한 장에 쓰인 그대로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분이 그분에게 그 한 장으로 손쉽게 보고할 수 있도록 먼저 프로그래밍해서 보여주자. 그리고 이를 도식화하는 것은 당신에게도 좋은 일이다. 그리고 정리를 하다 보면 미처 찾지 못했던 빈칸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어요? 조금 책에 대한 아이스 브레이킹이 이루어지셨나요? 제가 퍼스널 브랜딩하고 같이 접목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쉽지 않고 이 부분을 내 거에 접목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접목을 하게 되려면 시간을 좀 녹여내셔야 돼요. 그렇다면, 좀 마음을 먹어야 되겠고, 그 마음 먹은 거를 실행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내기 위해서는 몰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있어서 이번 연도에 비전 보드를 모두 작성하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주말 활용하셔가지고 앞으로 나의 26년도의 기획서를 비전 보드를 먼저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나의 중심으로 작성하시면서, 내가 좀 더 유명해지고, 인플루언서는 아니지만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획서를 한번 제작해 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그 일환으로 이 책의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1월 달에 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어, 많이 준비하지 못한 그 슬라이드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새벽까지 모두 정리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넣어서, 어, 그 PDF 자료는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그 책 읽어드립니다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녹화 종료할게요.